그날 아들의 서재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자식 나한테 농사 이래? 제일 잘 지은 성공한 엄마라고 치켜세우며 어떻게 부러워했죠. 나한테 이래? 하지만 진짜로 어떻게 무서운 건 나한테 이래? 세상의 시샘보다 더 차가운 내 자식의 어떻게 배신이었습니다. 나한테 이래? 제 뒷조사 보고서가 담긴 그 파일 이름이 나타난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왜 제 과거를 캐내어 서류 뭉치로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과연 이 보고서의 끝에 남겨진 진실이 저를 지옥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구원하게 될까요?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차가운 물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커다란 대야에 산처럼 쌓인 나무를 씻어내고 나면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제 것이 아닌 양 감각이 무뎌집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붉게 물든 제 손등을 때립니다. 평생 고춧가루 물과 마늘 향이 배어버린 이 손은 이제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그 냄새가 가시질 않습니다. 순자 씨, 지훈이가 이번에 또 성과급 받았다며? 진짜 좋겠어. 옆집 생선 가게 김 씨가 목소리를 높여 인사를 건넵니다. 그 한마디에 굽어있던 제 허리가 마법처럼 곧게 펴집니다. 방금까지 쑤시던 어깨의 통증도 신기하게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아유, 뭘. 지가 알아서 잘하는 거지. 내 덕이 있나? 입으로는 겸손을 떨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까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훈이는 제 인생의 전부이자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버텨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명문대를 나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한 번에 붙었을 때 저는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평생 치를 눈물을 다 흘렸더랬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건 빚더미와 이 낡은 반찬 가게뿐이었지만 저는 아들 하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수학 문제를 풀던 아들의 뒷모습, 그 뒷모습 위로 겹쳐지던 제 가난한 그림자가 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은 번듯한 서울 신축 아파트에 살며 예쁜 아가씨와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정성껏 담근 반찬통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자꾸만 제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몸에서 시장통 냄새가 나서 아들이 창피해하지는 않을까? 낡은 보따리 가방을 다리 사이에 꼭 끼워 넣으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나타난 지훈이는 오늘도 모델처럼 훤칠했습니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세련된 가구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며 반찬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너 좋아하는 파김치랑 멸치볶음 좀 해왔다. 아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던 예전과 달리 아들은 제가 내려놓은 낡은 가방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반찬이 아니라 무슨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짧은 찰나의 시선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그냥 택배로 보내세요.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벽은 단단했습니다. 저를 향한 걱정인지 아니면 저라는 존재 자체가 이 화려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경고인지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닌
제 굽은 손가락 끝에 머물다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부쩍 옛날 일들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회사 생활이나 안부를 묻곤 했는데 요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가 시장 뒷골목에서 살던 시절을 끄집어냈습니다. 엄마, 우리 예전에 아빠 빚 때문에 힘들었을 때 말이야. 그때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서 행패 부리던 사람들 다 기억나세요? 저녁 식사 도중 아들이 툭 던진 한마디에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입안에 있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고 아들에게만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상처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하니? 다 잊어버린 옛날 일인데.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떠먹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음식물이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다정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관찰하고 약점을 잡아내려는 차가운 수사관의 눈빛 같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시장에 돌아온 뒤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떡집 할머니가 저를 구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묘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순자 씨, 혹시 지훈이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사고라도 쳤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소매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훈이가 왜요?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어떤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시장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 순자 씨네 옛날 집안 형편이 어땠는지, 남편은 무슨 일로 죽었는지 아주 꼼꼼하게 묻더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노름빛과 그 때문에 제가 겪었던 온갖 수모들, 시장을 떠돌며 남의 집 식당 일을 하던 그 비참했던 세월들, 누군가 그 더러운 기억들을 파헤치고 다닌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아니면 아들이 정말로 이 일과 관련이 있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시장 입구에서 본 광경은 저를 절망케 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리는 남자의 뒷모습. 그는 지훈이의 회사 비서이자 아들이 가장 신임한다던 친구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 반찬 가게를 멀리서 사진 찍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박순자 씨 맞습니다. 과거 기록들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시장의 소음 사이로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 세상이었던 아들이 왜 내 뒤를 캐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천륜이 갈라지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빈집을 그냥 두기 미안해 저는 반찬 가방 대신 청소 도구를 챙겨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저는 아들의 성공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청소기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청소를 마치고 안방으로 향하던 중 늘 굳게 닫혀있던 서재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지훈이는 자기 방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환기라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려던 제 발걸음이 노트북 화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그랬는지 노트북은 꺼지지 않은 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힌 폴더 하나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박순자 배경조사 보고서,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발바닥부터 차가운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제 손가락은 마비라도 된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하자 수십 개의 사진과 PDF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순간들을 박제해 놓은 전시장 같았습니다. 30년 전 시장 구석 식당 주방에서 땀범벅이 된 채 설거지를 하던 제 뒷모습,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경찰서 앞에서 울며 사정하던 굴욕적인 사진들, 심지어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구하기 위해 시장통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돈을 빌리던 날의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릿한 바닥 냄새와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이 다시금 살아나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자격조차 없다는 듯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자랑스러운 엄마로 여긴 게 아니라 캐내야 할 결점 덩어리로 보고 있었던 걸까요? 성공한 대기업 과장 아들에게 저는 치워버려야 할 과거의 얼룩에 불과했던 걸까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돈댁에 제출할 흠집 없는 집안 이력을 만들기 위해 아들은 제 상처를 도려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막한 집안에 도어락 해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거실을 지나 서재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도망칠 곳 없는 쥐처럼 제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림자가 서재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서늘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조차 없는 그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 한 장이 제 마음처럼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아들은 책상 위에 펼쳐진 화면을 한 번, 그리고 제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엄마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셨네요.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가와 제 손목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 손길은 다정했지만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수사관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냥 확인할 게 좀 있었을 뿐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예민하게 굴지 말라니요.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의 과거를 뒷조사한 자식이 할 소리입니까? 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녀?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내시 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길 정신도 없이 서재를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조차 지옥 같아 비상구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데 화려한 네온 사인이 제 처량한 꼴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지나는 젊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수군거리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봐, 자식한테 뒷조사당하는 불쌍한 여자래. 어느새 발길은 제가 일하는 시장 입구에 닿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비릿한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곳조차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캐낸 제 과거가 이 시장통 어딘가에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문을 잠그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지훈이가 찾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제 과거가 창피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더 깊은 수렁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의 인연을 끊겠노라 다짐하며 시장 가게 골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끼니도 거른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건네준 두툼한 서류 봉투에는 아들의 필체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어제 아들의 노트북에서 봤던 그 보고서의 뒷부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읽지 않았던 제 성급함을 꾸짖듯 서류의 후반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이 사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사장, 남편의 빚을 빌미로 제 반찬 가게를 가로채고 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던 악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법은 제 편이 아니었고 저는 그 억울함을 가슴에 묻은 채 아들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제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 이사장이 현재 지훈이의 예비장인인 최 회장과 오랜 사업 파트너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훈이가 결혼하기로 한 아가씨가 실은 그 이사장의 조카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아들의 편지가 서류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배경 조사를 한 건 엄마를 부끄러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짓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결혼보다 중요한 건 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목이 메어 비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그 거대한 괴물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원망했던 그 차가운 시선은 실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끼 어린 집중력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효자가 아니라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시장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견뎌온 삶의 채취였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아들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저쪽 집안에서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일식당으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들과 저의 마지막 도살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입구부터 숨이 막히는 정막이 흐르는 방 안에는 지훈이의 예비 시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예비 사모님은 제가 들어서기도 전에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순자 씨, 여기까지 시장 냄새를 풍기고 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죄인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남편 뒤를 캐고 다닌다면서요? 시장통에서 반찬이나 팔던 집안이 주제도 모르고 지훈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엄마, 나오세요. 이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회장의 손바닥이 지훈이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방 안에 날카로운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저는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예비 사모님은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 문턱도 넘지 마. 대기업 과장?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들은 비웃음을 남긴 채 방을 나갔습니다.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종업원들이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 망쳤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공들여 키운 아들의 꿈이 저 거만한 인간들의 발길질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혹했고 정의는 멀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직장도 결혼도 명예도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떨리는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마지막 남은 모성애의 불꽃을요. 호텔에서 돌아온 뒤 아들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서늘했습니다. 엄마,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그 인간들 제 손으로 심판할 겁니다. 아들은 지난 몇 달간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예비 사돈인 최 회장의 탈세 정황뿐만 아니라 20년 전 이 사장이 제 가게를 빼앗을 때 최 회장이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법무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오로지 이 복수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우리 집 작은 방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법전을 뒤지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굽은 등을 보며 말없이 따뜻한 물과 간식을 날랐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깊은 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요. 마침내 아들이 준비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최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강남 사택 앞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던 예비 사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불려갔습니다. 이 사장 역시 과거의 사기 행각이 다시 드러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느렸지만 아들의 집념은 그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도 제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순자 씨, 지훈이가 큰일 했어. 진짜 대단한 아들이야.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한 대기업 과장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어 갈 무렵 아들은 저를 데리고 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대기업 복귀를 거절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공익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돈은 전보다 훨씬 못 벌겠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아들의 화려한 신축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장 근처의 소박한 빌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 골목이 우리의 자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첫날 밤 우리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화려한 가구도 번쩍이는 조명도 없었지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손수 지은 쌀밥과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를 차려냈습니다. 지훈아, 고생 많았다. 정말로 고생 많았어. 제가 건넨 수저를 아들은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찌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뒷조사에서 상처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아들이 짊어지고 있었을 무거운 짐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진정한 효도는 명예로운 직함이나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마주보며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양복 대신 편안한 점퍼 차림의 아들은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아들 지훈입니다. 오늘 반찬 맛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반겼습니다. 이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훈장입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늘 제 가게에 들러 남은 반찬들을 정리해 줍니다.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뒷조사 같은 거 안 해요. 엄마의 미래만 행복하게 조사할게요. 우리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이제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 온기가 제 거친 손등을 덮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춧가루 물은 여전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꽃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들을 위해 정성껏 밥을 안 칩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이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듯 붉고 아름답게 타오릅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